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것을 양보해 주신 우리 양승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유찬 교수님과 신민호 연구원께 여쭙겠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세금을 공평하게 잘 걷어서 그리고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잘 쓰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 세세한 것은 차후에 묻더라도 두 분께 여쭙는 것은 이런 겁니다. 스웨덴을 우리가 지향해야 될 복지국가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웨덴이 아마 세금을 제일 많이 걷는 나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도 세금을 많이 걷는데 스웨덴처럼 이런 복지국가 모델로 갈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첫 번째가 SOC 투자를 계속해야 되는 문제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스웨덴에는 없는 국방비 지출 이 두 가지가 복지국가로 가는 발목을 잡고 있다. 이것이 이제 대체적인 제 시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 그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그리고 그에 따른 국방비 지출의 축소 그리고 그것을 사회복지기금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국방비 축소 문제는 한반도 평화와 국제정세 등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독재적으로 결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SOC 같은 경우는 우리의 자발적으로 이것을 줄이든지 늘리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의 의견이 지금 상반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유찬 교수님께서는 SOC 투자 이 부분에서 충분히 절약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으시고 신민호 연구원께서는 그렇지 않다. 뭐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분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김유찬 교수님, SOC 예산 증가 부분을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가 수준에 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민호 연구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수치로서 제가 얼마를 절감할 수 있고 우리가 어느 수준에 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일반적인 내용인데요. 결국 이제 SOC 투자가 계속 우리가 돼야 된다. 우리도 의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고 우리가 줄일 수 없는 이유가 수준이 낮기 때문에 SOC 수준이 스웨덴 같은 나라보다 훨씬 낮으니까 우리는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이제 처음에 꺼내시면서 이제 약간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쭉 SOC 투자를 다른 나라보다 GDP 대비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해왔단 말이죠. 오랜 기간 동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결과가 네. 아직도 SOC 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낮은 수준이다라고 하면 그것이 예산 투입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산을 뭔가 잘못 투입했기 때문에 잘못 썼기 때문에 결론을 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우리 신민호 연구원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는 이제 복지 개념을 볼 때 관점을 어떤 관점에서 보냐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협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의 이제 식사 문제, 급식 문제라든지 어린이들도 포함하지만은 어떤 의료 문제, 교육 문제 이 부분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라 있는데요. 근데 생산적 복지 개념에서 본다면 SOC도 현재 그 사회적으로 취약계층, 도시가 노후화되어 있고 정비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서 언제 화재가 일어날지, 언제 또 어떤 그 자연재해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는 취약계소가 서울시 한복판에도 놀랄 만큼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게 지금 필요하고 있고, 또 지역 간의 격차가 너무 심해서 그 지역 간의 그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균형 발전과 함께 경쟁력을 지방도 같이 서울 수준의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투자가 이루어지면 그것도 하나의 국민에 대한 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하나의 복지, 생산적 복지 개념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옥동석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제출한 2013년도 총 지출 규모는
342조 5천억 원 이렇게 했어요. 전년 대비 5.3% 증가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1, 2% 낮게 이렇게 유지를 했답니다. 이 5.4% 3% 증가율이 적절한지 아니면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 균형 재정을 달성하는 노력이 어느 정도냐, 그리고 장기적인 우리 정부 재정의 전반적인 지속 가능성을 전반적으로 가늠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런 측면을 좀 감안해서 지출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대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 전반적인 사정을 봤을 때 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의 규율보다도 저는 더 중요한 것이 우리 국가의 산업에 대한 경쟁력, 국가 경쟁력을 통해서 국민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전반의 사정을 봤을 때 5.3% 지출 수준의 증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고영선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권에서 부자 감세하고 이런 걸 한 이유가 소위 말하는 낙수 효과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금을 좀 부자 감세를 하면 그만큼 운무까지 좀 따뜻해진다, 이런 소위 말하는 낙수 효과. 이런 실제로 이것이 학술적으로 증명이 됐거나 과학적으로 입증됐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제가 들었는데 실제로 낙수 효과가 있습니까? 글쎄요, 부자 감세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조금 아마 이번 정부도 잘못 생각했다고 생각되는 점은 사실 세율 인하하고 세수 감소하고는 다른 얘기인데요. 네.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노동 공급을 확대하고 또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경제 성장이 되고 그것이 그냥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보다는 그냥 세수를 감소하는 데 너무 초점을 맞춰 있어가지고 사실은 전반적으로 경제에 큰 효과는 저는 위기 극복에는 도움이 됐다고는 생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별로 큰 도움은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일 교수님께는요, 국회의 좀 부끄러운 모습을 좀 들춰내면서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안이 없을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국회에서 매년 있잖아요. 예산결산 심사를 하면서 국회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감액해라. 이 부분은 중복 투자가 됐다. 과다 계상이 됐다. 이렇게 계속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국회 이제 예산정책처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 있으니까 이것은 예산을 줄여라. 이렇게 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100건을 지적했다면 50건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버젓이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이제 국회 예산정책에서 얘기를 하기는 대체적으로 국가 정부의 예산 편성이 9월 이전에 다 끝나고 또 지적하는 것은 또 그 이후고 하기 때문에 한 두세 달 차이에 이런 언밸런스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국회에서 지금 솔직히 우리가 지금 공청회도 하고 국회 지적도 하는데 국회 지적사항이 계속 이행되지 않고 또 행정부는 또 행정부대로 그렇게 가거든요. 이런 문제를 혹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혹시 방안이 있습니까? 사업 하나하나 지적하는 것보다 사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또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서 혹시 묘안이 있습니까? 저도 그건 근본적인 문제랑 동의를 하고요. 저도 그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에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네, 저도 지금 고민 중입니다. 국회에서 알아서 해결해라 이런 뜻입니까? 어쨌든 시간 관계상 짧게 물어봤습니다만 어쨌든 국회에서 그런 예산 편성은 정부에서 하지만 충분히 심사를 하고 또 그것을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역할을 다 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정청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일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